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노년치의학회 12대 회장, 커뮤니티 구강케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구강 돌봄 완화 진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치무의사와 29대 문화복지이사를 하면서 의존적 노인, 돌봄 노인의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치과 촉탁이 제도, 지금은 치과 계약 의사 제도라고 하죠. 그 도입에 관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돌봄 노인들의 구강 관리를 좀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과 의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나 재택, 요양병원의 돌봄 노인들이 이제 점증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메디칼이나 한의 쪽에서는 이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돌봄 노인들을 직접 진료를 할 수가 있는데 치과만 이 노인들에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 150만 명의 돌봄 노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45년이 되면 전체 그 인구의 37% 정도가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돌봄 노인들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인들은 이제 뇌졸중이나 치매나 파킨슨 이런 질환들을 앓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마비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지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구강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또 치과 치료를 협조하려고 하는데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렵고 그리고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노인들이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간백인들의 어떤 돌봄하에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좀 전문적인 구강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여러 가지 어떤 만성 질환이나 뇌병변 질환에 따르는 복합 투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강이 마르고 또 어치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구내염이나 구강 자결감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은 구강 위생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심한 구취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나 이런 간병인들이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구강 상태는 더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돌봄에 있어서 가장 이분이 돌봄을 잘 받고 있냐 없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구강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강이 방치되어 있으면 돌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구강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면 돌봄이 잘 되고 있다. 사실상 구강 상태가 돌봄의 간음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에 요양시설 치과 계약 의사 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좀 미비점이 많아가지고 사실 요양시설의 돌봄 노인들에게 치과의사가 찾아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대략 한 20명 정도밖에 현재 이렇게 촉탁이가 위촉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재가노인이나 요양병원에는 치과의사가 아직까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라든지 또 요양병원의 치과의사가 이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강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이나 요양병원에 우리가 돌봄 노인들을 어떻게 좀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2022년 3월에 고령사회치과 포럼을 이제 저희들이 런칭을 했고요. 그때에 함께 했던 노년치의학회, 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 장애인치과학회, 여성치의학회, 치과보험학회에서 이제 함께 그동안 논의해왔던 내용들을 지역사회 구강돌봄 진로 제도라는 내용으로 이제 좀 마련을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구강-돌봄 진료라는 것이 용어가 어떤 뜻이 있는지,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왜 도입이 필요한지, 또 구강-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들에 가서 우리가 어떤 구강-돌봄 진료를 하는 건지, 그리고 대상자별 등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 대상자별로 구강-돌봄 진료 항목을 적용할 것인지, 이 구강-돌봄 진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강-돌봄 진료의 용어의 정의인데요. 1984년도 에팅그 교수님이 스페셜 덴티스트리라는 이 논문에 보면 이 노인이라는 것은 단지 65세 이상이라는 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체 기능성, 펑셔널리티가 중요하다. 즉 기능이 움직여서 자기 스스로 올 수 있으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치과에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즉 자립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올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 자립적 노인, 더 인디펜던트 엘들이라고 말을 하고요. 치과에 누군가 돌봄에 도움 없이는 올 수 없는 경우는 돌봄 노인, 또 의존적 노인, 더 디펜던트 엘들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년 전의 분류인데 이 분류를 통해서 저희들도 그러면 돌봄 노인에게는 뭔가 현재 있는 의료법 하에서 하는 치료와는 좀 다른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돌봄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과 재택, 요양병원에 따라서 의료 혜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비의료기관인 요양시설과 재택에서는 구강 돌봄만 가능하죠. 노인장기요양법과 현재 마련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의해서 구강 돌봄, 오랄 케어만 가능하죠. 치료가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는. 그런데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는 현행 의료법 하에서 구강 돌봄은 물론 또 모든 치과 진료가 가능해요. 그런데 돌봄 노인의 특징이라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자립 노인과는 다르게 어떤 연명과 존엄사의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어떤 제작이라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의 습식 연화를 가능하게 해서 이제 생활하는, 연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돌봄 노인에서 치과 진료는 자립 노인에서 치과 진료와는 좀 치료 개념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자립 노인은 구강 질환의 근원적인 치료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 돌봄 노인의 치과 진료는 완화 진료, 즉 잘 먹을 수 있게, 삼킬 수 있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통괄해가지고 돌봄 노인들을 위한 구강 돌봄과 완화적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강 돌봄 완화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만약에 내가 노인의 거주지에 따라서 요양시설이나 재택에 가면은 구강 돌봄만 하면 되고, 또 요양병원에 가게 된다고 하면 구강 돌봄 완화 진료만 하게 되는데, 이 돌봄이라는 말 속에 완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돌봄 진료라고 통칭해서 말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봄 진료의 문제점이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요양시설 노인을 위한 치과 계약 의사 제도의 어떤 비활성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작 20명 정도밖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치과의사 협회에서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약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 이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계약의사를 부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치과의사는 구강에 한정해서 케어를 하는데 전신을 다 케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이 도입 전에는 매달 2번 이제 의사와 한의사가 갈 수가 있었는데 치과의사가 들어가면서 3회로 늘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는 이제 불러주지 않으니까 시설에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치과의사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두당 구강 돌봄 비용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좀 비현실적이고, 또 계약 치과의사가 어떤 의료기관 소속이다 보니까 진료를 두고 간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택 노인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합돌봄 법안을 국회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16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돌봄을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20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돌봄을 진행하려고 정부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과는 2019년, 한의과는 2020년에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치과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함께 의와 치와 한이 같이 통합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시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양병원 노인, 돌봄 노인 같은 경우에는 현행의료법 하에서 구강돌봄 진료가 다 가능하죠. 문제는 요양병원을 치과사가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강에 대한 것은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그 요양병원의 수가 대형화되고 이제 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의료법에 보면은 300베드 이상인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에는 치과가 함께 포함이 돼야 되는 개설 조건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도 300베드 이상인 경우에는 치과가 개설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제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협력 치과사 예를 두어서 반드시 구강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강돌봄 진료의 도입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신노쇠를만 이야기하는데 전신노쇠의 전에 구강쇠약이라든지 구강기능 저하가 사실 나타납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 거의 그 저작의 불편감이 한 43% 정도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신적인 노쇠가 오기 전에 먹고 마시는 삼키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 노쇠와 구강 쇠약 및 구강 기능 저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돌봄노인의 치주질환, 특히 노인의 치주질환은 전신질환, 즉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뇌졸중 또 심장질환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치주질환자의 한 40% 정도에서는 2차적으로 만성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치주질환은 입안에 국한된 질환이 아니라는 것, 전신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또 이 돌봄 노인들은 뇌병변 발생 위치에 따라서 뇌신경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구강 주변의 근력들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혀의 움직임도 둔해지고 그러니까 음식 저작도 잘 안 되고 삼키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 인두백 부위의 어떤 기침 반사 이런 부분들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흡인성 폐렴,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강 노쇠를 적시에 적절하게 우리가 중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한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면서 생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강돌봄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구강 기능 저하가 오기 전에 구강 쇠약이라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단단한 것을 잘 먹지 못한다든지 음식 먹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또 입안이 마르거나 사례가 자주 들고 또 혀놀림이 나빠지고 약을 잘 삼키지는 못하고요. 또 음식물을 자주 흘리고 식후 음식이 입안에 자꾸 남아있는 것,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저도 벌써 이런 어떤 그 전조 증상이 아주 초기인 것 같습니다. 일본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40대에서 40%, 50대에서 50%, 60대 60%, 70대 70%, 80대 80%의 구강기능 저하가 조사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 40대부터 구강기능 관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공중구강보건 프레임워크, 그 근간으로는 구강기능 관리, 우리가 그 신체 체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강 체조를 좀 많이 도입해가지고 국민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본 치과사에서는 일본 노년치의학회와 함께 구강기능 저하증, 오럴 하이포펑션이라는 진단명을 가지고 심지어 2018년도에는 보험 항목으로 등재를 했어요. 이들이 그 일본 치과 진료소, 우리나라로 하면 치과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시설 및 재택 노인들에 대한 그 지역사회 포괄 케어도 하면서 진료소 내에서도 이 구강기능 저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0년도 초에 독일 쪽에 방문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 2014년 5기 국가 구강 조사를 했었어요. 독일은 서서히 그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 국가조사에 있어서 어린이, 성인, 정기 노인, 후기 노인, 이 보통 74세 정기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후기 노인이라는 집단을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요. 75세에서 100세의 집단을 조사를 해서 이분들의 구강기능 지표를 산출을 해보니까 지연출혈, 무취약률, 구강위생관리 등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스스로 치과에 찾아오는 그 이용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자립 노인에 비해서 구강위생이 아주 불리하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연방치과의사 협회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개념, 이 개념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70 이하의 정기 노인들에게 대한 건강보험 거부도 좀 확대함과 동시에 75세 이상 후기 노인에 대한 구강 진료가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립 노인이냐 아니면 돌봄 노인이냐에 따라서 돌봄 노인의 구강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데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돌봄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생의 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성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도 이런 구강건강관리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돌봄 노인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일반 건강검진 내에 어떤 그 연령별 목표 질환별 그 항목이 있는데 그때 66세, 70세, 80세에 노인 신체 기능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인 구강 기능 검사를 국가 구강 검진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가 구강 검진 수급률이 일반 검진 70%에 비해서 한 3분의 거의 31%로 거의 낮아요. 반도 안 되죠. 이것은 이제 육안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구강 건강이다. 하고 이방산태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치과의사 협회에서 위암이나 대장 내시경 저도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구강 내시경 역할을 하는 파노라마, 방사선 파노라마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국가 구강 검진에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노인 구강 기능 검사도 도입하게 되면 돌봄기의 그 노인의 구강 기능 검사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일본에서 말했던 구강 기능 저하증처럼 우리도 구강 노쇠라는 병명을 도입해가지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돌봄 노인의 모든 어떤 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구강 돌봄 진료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강 돌봄 진료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내원해서 치과에 올 수도 있는데 구강 돌봄 진료라고 해서 방문 진료를 받게 한다는 것은 일반 치과사들이 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구강 돌봄 진료의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준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히 노인들의 전신질환이나 치료 경과에 따라서 신체 기능 감퇴 속도가 달라요. 그 신체 기능 감퇴 속도를 좀 고려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앞선 독일과 일본 사례에서 나타나 있는 노인의 구강 기능 지표, 그다음에 일본의 구강 기능 저하증 병명 도입 이런 부분들이 도입할 때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국내의 지역사회 구강 돌봄 진료를 하려고 하면 이런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신체 기능 감퇴 속도인데요. 이제 사실 말기암 환자나 그런 신부전 이런 장기 부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말기암 환자는 잘 신체 기능이 유지돼 오다가 갑자기 이제 기능 감퇴가 오기 때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과가 개입하기가 좀 어렵죠. 또 장기 부전 같은 경우에도 한 2년에서 5년 정도 신체 기능 감퇴가 오기 때문에 이제 좀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급속한 신체 기능 감퇴인 환자들은 대부분 구강 간호라 해가지고 오랄 너싱, 즉 의사나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오랄 너싱이죠. 전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구강의 각종 증상들을 완화해주는 처치를 하잖아요. 그런 정도에서 맡겨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완만한 신체 기능 감퇴, 즉 치매나 뇌졸중을 앓고 있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제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신체 기능이요, 정상적인 6년 정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까지 이 건강한 어떤 신체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뭔가 구강 오랄 러싱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 구강 돌봄 진료, 즉 오랄 케어 및 펠리에이티브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완만한 신체 기능 감퇴를 가지는 분들은 구강 돌봄 진료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치매나 뇌졸중,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그런 돌봄 노인들에게는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원 가능 여부, 아까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째 그 고령과 장애인의 개념 중에 거동성이 있잖아요. 앰뷸레이션이 가능하냐? 앰뷸레이션이 불가능하면 계속 집에만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누워 있는 그런 베드리든 상태라고 하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 구강 관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이런 경우를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휠체어의 도움으로 치과의 내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치과에 와서 구강 치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강 관리 및 그 치과 진료 가능 여부인데요. 예, 이 구강 관리가 스스로 가능하느냐, 아니면 치과 진료의 협조가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구강위생 관리를 못 하잖아요. 이 매뉴얼 덱스트리가 떨어진다든지, 또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바지력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경우죠. 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의 어떤 기능성, 그다음에 구강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느냐, 또 치과 진료의 협조가 가능하냐, 또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신체 기능 감퇴가 있느냐, 속도로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구강 돌봄 진료는 어떤 진료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구강 건강 관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봄 노인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구강 돌봄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구강 위생 관리, 구강 검진이나 치태 조절하는 것이고요. 구강 기능 관리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섭식이나 삼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혀나 입술 주변의 근력 강화, 이런 부분, 구강 체조나 구강 운동 지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구강 위생 관리와 구강 기능 관리가 구강 건강 관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구강 건강 관리만 잘 해줘도 돌봄 노인에서는 재원일수와 재입소율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항목은 우리가 기본적인 치과 처치라고 저희들이 이제 명명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비가망치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발치해주고, 또 뭔가 불편감이 있어가지고 구강점막에 어떤 그런 상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통증이 있다든지, 또 어치 같은 거 간단하게 조정 수리해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돌봄 노인의 저하된 저작 기능 효율을 높여줄 수 있으면서도 섭식이나 삼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기본 치과 처치라고 우리가 보았고, 보통 요양시설이나 재가나 돌봄 노인에서는 기본 치과 처치, 그러니까 구강 건강 관리와 기본 치과 처치까지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이제 일반 치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 치과 처치, 우리가 흔히 치아 우식 처치, 그다음에 건강치료, 치유치료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작 기능의 효율을 도와주는 건데, 돌봄 노인들이 대부분 이제 저작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까지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치과 처치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과에 이제 모셔와서 내원 진료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만약 요양병원에 치과가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일반 처치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응급 치과 처치라고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노인의 편안한 연명과 존엄사를 위해서 하는 처치인데, 간단하게 치주 농양이나 치아로 인한 감염들을 처치해주면 환자가 전신 감염이나 폐혈증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도 하지 못해서 오는 것들,
또 흡인이 있는 그런 치아들, 또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처치해준 언급으로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응급치과 처치에 있어서는 의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강돌봄 진료의 대상자별 적용은 방금 이제 이야기했듯이 요양시설에는 장기요양 장애 등급이 있고요. 요양병원 노인들은 질병 중증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디에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구강돌봄 진료 항목의 적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요양시설에 가려고 하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애 등급을 받아야 돼요.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현재 치과사가 참여를 했다가 또 하지 않았다가 했다가 그러겠는데 왜 치과사들이 자꾸 참여가 안 되느냐 하면 구강돌봄에 대한 구강의 어떤 그 세약에 대한 노세에 대한 그 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 구강 기능 검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에 따르는 구강 노세라는 것이 판정 진단이나 진단이 되기 시작하면 이 병명 도입과 함께 우리도 건강보험에 급여로 적용시키면서 이제 장기요양 등급 판정할 때에 이 구강 노세의 정도를 판정하고 구강돌봄 범위를 정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질병 중증도에 따라서 뭐 선택 입원군은 구강돌봄 진료 제도가 돌봄 진료가 모든 항목이 다 적용 가능할 거고 의료 경도인 노인들 즉 어떤 상태냐 하면은 경증 치매, 그다음에 전문 재활 치료 뭐 이런 정도인 경우에는 구강 건강 관리와 기본 처치, 응급 치과 처치가 가능할 것 같다. 의료 중도 노인인 경우에는 구강 건강 관리나 응급 치과 처치, 중도는 어떤 환자냐면 중정도 사지마비와 욕창, 수술 창상 치료 이런 환자들이거든요. 또 의료 고도 노인인 경우에는 척추 손상이라든지 내성마비 이런 그 욕창 환자, 화상 환자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응급 처치까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 종말기 노인 경우에는 뭐 사실상 오랄 러싱 구강 간호 대상자로서 치과 의사가 개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그 요양시설의 어떤 입소 노인은 장기요양 장애 등급, 그 요양병원 입원 노인은 질병의 중증도 5등급,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치과적 요양 장애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기능성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강위생 관리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치과 진료 협조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돌봄 노인의 어떤 구강 진료 항목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요. 재택 거주자나 요양시설 입주자는 주로 이제 이 일반 치과 처치나 응급 처치를 제외한 구강 건강 관리나 기본 처치까지만 하면 되겠고, 요양병원은 때에 따라서는 일반 치과 처치도 할 수 있겠고 응급 처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가능하면 치과가 개설되어 있는 종합병원으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강돌봄 진료 시스템의 구축 방안과 기대 효과인데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양시설 노인과 재택노인, 요양병원의 어떤 치과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의 노인 구강돌봄 진료는 사실상 그 내용은 같아요. 가서 하는 일은 그 상태에 따라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하는 거는 좀 비슷한데 이 시설에 따라서 이게 따로 있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통합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함께 이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강돌봄 진료가 지역 사회의 어떤 통합 돌봄 중에 하나로서 재택 의료에도 관계할 수도 있고, 또 요양시설에 있는 치과 촉계약 의사 제도에 의한 어떤 구강 돌봄도 가능하고, 또 요양병원에 가서 우리가 구강 돌봄 완화 진료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게 산발적으로 따로따로 돼 있다 보면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의과 중심의 계약의사 제도가 있었는데 요양시설에 가면 치과가 잘 안 되잖아요. 서로 협업이 잘 안 돼요. 아마 그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되어서 재택의료센터가 의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치과가 들어가도 잘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고요.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는 구강 돌봄 진료 제도라는 치과만의 통합되고 포괄적인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시설에 가서 그 시설에 있는 그 상황에 맞게 이를 치료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괄기구를 이제 설립을 하자. 이제 한국 지역사회 구강돌봄 진료원 가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정부 출연기관 형식의 법인 형태로 우리가 설립을 하게 되면, 물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구강돌봄 진료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평가, 또 지역사회 구강돌봄 진료에 대한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들을 주로 하냐면 이제 이 정책 실행을 하는 것이죠. 즉 구강돌봄 진료 영역 정책에 대한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또 지역사회 구강돌봄 제도 운영과 서비스의 질과 수가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인 건의도 좀 하고요. 또 그 조사 연구도 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학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또 대외적인 그 선진 외국과 교류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신구 단위로 진행되는 어떤 구강돌봄 진료센터 이런 부분과의 협의 조정도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출판도 할 수 있고, 통계 분석도 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구강돌봄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관리기구는 그 시군구 단위로 이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즉 구강돌봄 진료 센터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을 하되 사실 이렇게 빨리 한다기보다는 그 의존적 노인, 돌봄 노인의 구강돌봄 진료 수요가 이제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면 큰 비용 없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지자체와 이제 긴밀히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구 쪽에서 어떤 그 일을 진행하면서 운영 실적을 평가하게 하면서 스스로 확대하게, 센터장은 이제 치과 계약 의사 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을 하고 이분도 구강돌봄 진료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게 하면서 좀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치과사회가 있거든요. 지부라든지 분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서로 협력을 해서 하면 이제 복지도 포함되어 있고 의료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어떤 치과 의료도 포함되어 있는 어떤 유기적이고 좀 포괄적인 어떤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니 해도 이제 구강돌봄 진료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재 우리가 노인요양시설 치과 계약 의사 도입을 할 때에 한 2,0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20명밖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만 더 저희들이 이제 구강돌봄 진료 항목이라든지 처치라든지 또 이런 치과 진료 매뉴얼 이런 것들을 잘 지금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더 첨가해서 시키기만 하면 현재 2,000명의 치과 계약 의사를 활용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구강돌봄 진료팀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매달 한 번씩 이제 구강돌봄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과 계약 의사 제도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재택에 있는 노인이나 요양병원 내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제도 구축에 따른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국 지역 사회 구강돌봄 진료 진흥을 만들게 되면 그 총괄기구로서 만들고 각 지자체 내에 구강돌봄 진료센터를 이제 둔 상태에서 치과사의 어떤 해외의 지부나 분회와 함께 같이 구강돌봄 진료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게 된다고 하면 크게 큰 돈 없이 적은 비용으로도 초기 투자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정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의지만 있다고 하면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구강노세라는 병명, 아까 이야기했지 노인 구강기능 검사를 도입을 하고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구강노세라는 병명이 도입이 되게 되면 아마 이런 돌봄 노인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라든지 인두제의 어떤 비현실적인 문제, 치과 계약 의사의 진료비 청구 문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복잡한데 좀 일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현재 요양시설, 요양병원, 재택에 있는 노인 건강 관리가 안 되는 문제도 근원적으로 우리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다 돌봄 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돌봄 노인의 모든 돌봄 노인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복지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좀 빨리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에 있는데 사실 노인 관련 사회보장제도, 돌봄 의료 제도가 거의 뭐 시스템이나 재원들이 미미했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나 재택, 요양병원 노인들을 위한 복지 의료, 돌봄 이런 상황이 지금 열악한데 사실 구강 돌봄을 하자, 진료 제도를 도입하자 하는 것 자체가 응감생심이었어요. 그런데 통합돌봄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지금 치과도 함께 같이 의사와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같이 의료의 통합적인 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구축해 놓으면 치과가 붙는 그런 그렇게 들어가는 행태였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함께 같이 2025년도에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적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다 구강돌봄 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요양시설이나 재가나 요양병원의 어떤 돌봄 노인들이 머무르는 장소, 전신적인 상태에 따른 적용할 그 구강돌봄 진료 항목만 다를 뿐이지 가서 해줄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구강돌봄 완화 진료, 구강돌봄 진료 제도를 도입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국가구강검진에 노인 구강기능검사 항목을 반드시 신설해서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형의 구강노후세 병임을 도입하고 또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전 돌봄 노인을 포함한 전 주기별, 생애 주기별 노인 구강 건강 관리가 다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꼭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